2021년도 3월 13일자에 시행이 됐던 우리 무선설비 기사 3과목에 해당되는 안테나 엔지니어링 과목 기출문제 해설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 안테나 엔지니어링 과목의 그 이론적인 전반을 재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에 새롭게 출제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 1회차 첫 회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 요번에 시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대로 전자파 장애 관련되는 부분이 4문제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선설비 기사 2차 작업형에 부과되는 스미스 차트는 실기 과정에는 삭제가 됐죠. 그래서 안테나 엔지니어링, 안테나 공학 과목으로 출제가 될 수가 있었는데 이번 1회에는 시험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마 다음 차기나 혹은 또 차차기에 또 안테나 공학의 스미스 차트에 관련되는 문항이 또 나올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무선통신 시스템 과목으로 스미스 차트에 관련된 내용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걸 예측을 하면서 문제 풀면서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예요. 자, 41번. 전파 이론에 관련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41번. 주간에 20MHz의 신호를 이용해서 원양 주업 중인 선박과 통신하고 싶다. 그럼 이때 사용되는 전리층은 전리층 중에 어느 층에 해당됩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MHz 신호, 20MHz 신호를 가지고 조업 중인 선박과 통신하고 싶다. 20MHz를 가지고 통신하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F층 반사파죠. F층 반사파입니다. 그러니까 전리층 중에 제일 높은 3층이라고 볼 수 있죠. F층 반사파는 오로지 단파, 여러분들 HF라는 단파 있죠. 단파가 3메가에서부터 30MHz 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메가에서부터 30MHz 대역의 그 주파수의 신호가 단파인데, 단파의 전파 소스는 메인파는 오로지 F층 반사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보다 좀 낮은 AM 방송에 적용이 되는 MF 중파는 2층 반사파의 일부도 전파 소스로 적용이 되지만은 중파의 메인파는 지표파죠.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낮은 장파, 장파는 지표파가 이제 메인파가 되고 D층 반사파라는 게 일부가 전파 소스로 쓰입니다. 근데 밤이 되면 D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파는 2층 반사파를 쓸 수가 있다. 근데 중파라고 하는 것은 단파가 요 대역이고, 중파는 300kHz에서부터 3000kHz, 3메가 대역을 중파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중파, MF죠. 요거는 F층 반사파가 아니라 2층 반사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20메가라고 주파수 그 사용 주파수를 줬기 때문에 단파 대역이니까 F층 반사파가 메인 소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1번은 4번이 답이에요. 자, 그다음에 42번에 무선 전송에서 페이딩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어느 겁니까? 그러니까 42번은 페이딩 현상의 대책을 묻습니다. 페이딩 현상에 대한 대책. 페이딩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파 강도, 즉 전개 강도가 고무줄처럼 들쑥날쑥 커졌다 작아졌다 변동이 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이 다이버시티라는 게 있죠. 합성수신법. 공간 다이버시티도 있고, 주파수 다이버시티도 있고, 뭐 편파 다이버시티도 있고, 시간 다이버시티도 있고, 뭐 각도 다이버시티도 있고,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버시티 기법, 해결책은 다이버시티, 그렇죠? 합성 수신법. 근데 요거 이외로 수신기 내부에 사용하는 AGC 회로, AVC 회로, 자동 이득 조절 회로, 자동 볼륨 조절 회로, 요것도 수신기 내부에 위치해 가지고 패딩 현상을 제거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이버시티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면 1번이 틀렸습니다. 1번 상광기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상광기는 신호는 곱빼기로 크게 증폭을 시키고, 그러면 잡으면 이제 곱빼기 분의 1로 팍 다운되면서 SMB가 최대로 향상이 되게 할 수 있는 디지털 수신기의 최적 검파 회로를 우리는 매칭 필터, 그렇죠? 혹은 상광기 회로,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상광기는 매칭 필터를 이야기하는 동기검파 블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2번에 페이딩 최소화의 기법하고는 무관하다. 42번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3번은 이제 시험 문제 많이 출제돼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전파잡음, 전파잡음 경감대책. 그렇죠? 잡음이라는 것은 영원히 해결 못하는 장애 현상이 잡음이에요. 그렇죠? 잡음은 100% 해결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신하는데 큰 영향만 주지 않으면, 즉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 그냥 잡음 대충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무잡음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파 잡음을 가능하면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 이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암기 안 하더라도 답을 고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틀린 오답으로 나오는 지문이 쓸데없이 대역폭, 밴드위스를 넓힌다, 크게 한다, 크게 사용한다, 요거는 잡음이 더 많이 들어오게 하세요 하는 그런 하나의 경감대책이 못하는, 경감대책이 될 수 없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방법이라고 할 수 없죠. 경감대책이 아니니까 이건 안 좋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43번은 3번 수신기의 대역폭을 쓸데없이 넓힌다. 이거는 틀렸습니다. 근데 1번, 2번, 4번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지문입니다. 자, 44번에 또 이것도 전파 특성이죠. 델린저 현상. 기억합니까? 44번. 델린저 현상은 수십 분 동안 전파가 소실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델린저. 근데 하루 이틀 장기간 동안 통신의 그 마비를 초래하는 그런 것은 자기람, 자기폭풍이라고 보죠. 그래서 우리 단파 대역에서 나타나는 장애 현상 중에 빛, 광이죠. 광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즉 자외선 빛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타나는 안 좋은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4번은 델린저 현상, 이건 델린저 현상에 관련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태양 폭발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자외선. 자외선이 우리 몸에 해롭죠. 통신에 쓰는 빛은 적외선입니다. 자외선이 발생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자외선은 뭡니까? 태양 에너지에서 발생이 되는 거니까 이것은 주간에만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외선의 영향을 받아서 즉 전리층이, 단파가 전리층 반사파를 이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전리층 중에 2층하고 D층의 전자밀도가 급상승해 가지고, 그렇죠? 단파의 신호가 D층과 2층을 통과해서 이제 F층에서 반사돼서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이놈 전자밀도가 급상승해 가지고 바로 요 2층 D층에서 전파가 흡수를 당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전파의 손실이 크게 나타나서, 그래서 임계 주파수
투과할 수 있는 그 임계 주파수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더 높은 주파수가 들어와야 통과해서 F층 반사파가 만들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 좋은 현상이 발생이 돼가지고 결론적으로 수십 분 동안 전파를 잃어버리는 전파 소실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주간에 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 저위도 지방에 그리고 이거는 돌발적입니다. 갑자기 생겼다가 또 빨리 해소가 된다. 바로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또 저위도 지방에 또 20MHz보다 주로 낮은 단파 대역에서 나타나는 장애 현상이 델린저 현상이다. 그럼 요놈하고 또 서로 뭡니까? 비교가 되는 또 하나의 장애 현상은 자기람, 자기폭풍하는 게 있죠. 이번에 요건 시험 문제 안 나왔지만은 자기람, 자기폭풍. 이건 태양 폭발 후에 전리층의 폭동 현상이 생기는 그러한 장애 현상으로 요 다음에는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44번은 1번이 답이에요. 자, 45번 이것도 기출문제로 나왔었죠. 전파 예보곡선. 전파 예보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간에 전리층 반사파를 이용해 가지고 두 지점 간에 우리가 단파를 이용하는 게 전리층 반사파가 소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점 간의 통신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최적 사용 주파수를 시간별로 어느 주파수를 쓰면 가장 좋다는 걸 알려주는 그러한 도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파 예보 곡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리층 반사파로 통신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최적 사용 주파수, 이것을 예보하는 곡선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최대 사용 주파수, maximum usable frequency하고 least usable frequency, 최저 사용 주파수, 이걸 가르쳐 주겠죠. 그럼 최적 운영 주파수는 FOT는 MUF의 85%의 값을 취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시간대별로 어느 주파수가 가장 적정하다는 걸 알려주는 곡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임계 주파수는 필요가 없어요. 임계 주파수, 그러니까 사용 주파수가 필요한 거지. 그렇죠? 사용 주파수가 필요하지 임계 주파수, 어느 주파수 이상은 하늘 속으로 투과해서 들어가 버린다는 그런 그 크리티컬한 주파수는 여기서는 언급할 필요가 하등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번도 마찬가지로 단파에서 제1종 감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리층을 통과할 때 받는 감소를 1종 감소라고 하고 또 전리층에서 반사하면서 전파 세력이 약해지는 것을 2종 감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파는 D층을 투과합니다. 그럼 1종 감소를 받겠죠. 또 2층도 투과합니다. 1종 감소를 받습니다. 1종 감소에 2번 받겠지. 그 다음에 F층에서 반사합니다. 그럼 반사하면서 세력이 좀 약해지기 때문에 2종 감소를 또 받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기서는 1종 감소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 이건 1번이 틀렸습니다. 감소량은 주파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주파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46번은 1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2번 야간보다 주간의 감소가 크다. 그렇죠? 야간보다 주간의 감소가 큰 이유는 주간 되면 D층도 생깁니다. 그럼 D층에도 감소가 나타나고 2층도 감소가 나타나고. 그런데 야간 돼버리면 D층이 없죠. 그럼 D층에서 1종 감소를 받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세력이 좀 강해지겠죠. 그래서 2번 야간보다 주간이 감소 크다. 맞습니다. 3번 2층 반사파는 주간에 D층이 생기기 때문에 D층을 통과하면서 1종 감소를 받는다. 3번 맞죠. 그 다음에 4번
전리층을 통과할 때 생기는 손실이 바로 일종 감쇄라고 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46번은 1번이 답이에요. 자, 47번은 프리스의 그 전력 손실 관련식.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험 문제예요. 원래 이게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단골로 시험 문제 나오지만은 여기는 우리 안테나 공학, 안테나 엔지니어링 뭐 이름이 좀 바뀌었지만은 여기서 출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출제 기준에 또 새로 여기 변경이 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7번에 여기서는 프리스의 그 손실 전력 관계식으로 푸는 게 아니네요. 그냥 자유공간의 손실 전력 요거 하나로 그냥 간단히 풀어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페이스 로스예요. 스페이스 로스는 라무다분의 4파이 D의 제곱. 그렇죠? 그럼 여기는 사용 파장이 아니라 사용 주파수가 주어졌기 때문에 라무다는 F분의 C입니다. 그럼 이걸 대입하면 C분의 4파이 FD의 제곱. 이 식으로 풀면 되겠죠. 이건 4 곱하기 3.14가 되고 광속 3 곱하기 10의 8승 집어넣으면 되고 요 F는 주파수, 요 놈은 거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 계산한 다음에 이게 전력이니까 10록을 취하면 답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그 이론할 때도 설명드렸고 또 문제 풀면서 예상 문제 풀면서도 강조했습니다. 요게 dB로 고치세요 그러면 물론 이렇게 해서 요거 전부 합산한 다음에 10록을 취해도 되지만은 시험 볼 동안만이라도 요것을 사전에 dB로 바꾼 공식을 암기하면 굉장히 빠르다고 했죠. 기억합니까? 저도 암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92.45 플러스 20로그 F 플러스 20로그 D 이러면 굉장히 빨라요. 이렇게 해놓고 F 대신에 이건 기가헤르츠 그냥 쓰면 됩니다. 6기가 그러면 그냥 6을 쓰면 돼. 그리고 거리도 50km 그러면 이건 킬로미터예요. 그냥 50을 집어넣어 버리면 됩니다. 이건 기가헤르츠를 집어넣어 버리면 돼. 그래 버리면 그냥 손쉽게 답이 탁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더 빨리 알기 쉽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6기가이고 37.62km죠. 6기가 37.62km. 그럼 여기 6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6. 로그 6.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37점. 소수도 있네요. 거리는 37.62km. 이거는 37.62. 이건 계산기가 있어야 되겠네. 그렇죠? 뭐 이것도 계산기로 두들기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기사 시험 볼 때 그냥 계산기로 그냥 두들기면 되는 거니까 답이 그냥 탁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공무원 시험이나 외부 시험 같으면 군무원 시험이라든지 공기업 시험, 외부 시험 같으면 로그 6은 2 곱하기 3이죠. 그럼 로그 2하고 로그 3. 로그 3은 가르쳐 줍니다. 0.4771이죠. 로그 3. 로그 2는 안 가르쳐줘. 이건 0.3. 이건 본인이 암기하고 있어야 돼. 그렇죠? 외부 시험은 이걸 가르쳐 주면 해결되겠죠. 이것도 외부 시험에는 이렇게 소수가 있는 거리를 주는 게 아니고 딱 떨어지게끔 뭐 50km다. 20km다. 이렇게 계산기 없어도 풀 수 있게끔 수치를 바꿔서 시험 문제 내줍니다. 기사 시험에는 계산기를 지참하니까 그대로 집어넣으면 어렵지 않게 답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39.5dB. 2번이 답이 되는 것이다. 자, 48번에 안테나의 전개 강도 구하는 공식. 아마 여러분들 이 안테나 전개 강도 중에 우리 그 대표적인 안테나 5개 정도 전개 강도 공식을 달달 암기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미소 다이폴 안테나, 자그마한 금속 구라그는 거 있죠. 헤르츠 안테나라고 불리는 이놈은 6.72 루트 P, 즉 분모는 D죠. D분의 6.72
루트 P. 그 다음에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는 D분의 7 루트 P. 그 다음에 4분의 라무다 접지형 안테나는 D분의 9.9 루트 P.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와 있는 게 바로 루트 30, D분의 루트 30P. 이렇게 되어 있는 안테나가 뭐냐 이 말이지. 이게 아이소트로픽 등방성 안테나입니다. 48번. 전개 강도가 루트 30P D분의 이런 공식을 쓰게 되는 것. 뭐 루트 30 계산하면 얼마 나오겠죠. 요게 바로 아이소트로픽 등방성 안테나의 전개 강도 계산하는 결과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1번이 답이에요. 그런데 여기 원래 분모에 D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D가 있어야 이게 정확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D를 빼먹으면 안 되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9번은 무선 시스템 링크에서 이 말은 무선 통신 시스템 채널상에서 그 말입니다. 채널상에서 수신 안테나의 수신 전력을 나타내는 프리스의 전력 전달 공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49번. 자, 수신 전력은 트랜스미트 송신 전력이 크면은 수신 전력 크게 들어온다. 자, 그다음에 트랜스미트 송신 안테나 이득이 큰 안테나 이득을 써가지고 송출하면 수신 전력 크게 들어온다. 또 수신 안테나 이득이 큰 안테나를 가지고 수신하면 수신 전력 커진다. 근데 작아지는 건 나누기 하면 되겠지. 스페이스로스 자유공간의 손실 전력이 커지면 수신 전력은 작아진다. 이런 식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공간의 손실 전력은 아까 조금 전에 풀었던 이놈은 라무다분의 4파이 D의 제곱이고 파장 대신에 사용 주파수로 바꾸면 라무다는 F분의 C가 되니까 C분의 4파이 DF 제곱 이렇게 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dB로 고치세요. 이렇게 이제 dB. 근데 이제 송수신 전력은 보통 절대 비교 dBm이나 dB와트를 주로 쓰기 때문에 dB 관계로 환산하세요. 그러면 곱하기는 더하는 거죠. 요거 dB, 요거 dB, 요거 dB에서 더하고 나누기는 요거 dB 계산한 다음에 빼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계산 문제가 종종 시험제 출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요식 가지고 정성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지? 그 중에 자유공간의 손실 전력은 또 이렇게 된다 하는 거. 거리 제곱에 비례하는 손실 전력이고 파장 제곱에는 반비례하는 손실 전력이다. 이런 내용.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송신기와 수신기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 수신 전력은 거리 제곱근에 비례해서 감소가 된다가 아니고 거리 제곱에 비례해서 수신 전력은 감소된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2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전부 풀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4번 지문에 임피던스가 부정합, 매칭이 안 되면 반사전력이 생겨버리니까 수신전력이 감소가 된다. 그게 바로 4번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50번 전압 정제 파비하고 반사계수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어느 겁니까? 1번이 가장 옳죠. 임피던스 매칭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다. 맞는 겁니다. 50번에 1번이죠. 50번은 1번. 자, 만약에 정제 파비는 항상 1보다 크게 정의가 됩니다. 부하 임피던스 나누기 특성 임피던스. 이렇게 해서 1이 나오면 임피던스 매칭이 된 겁니다. 그럼 반사계수는 0이다. 그렇죠? 매칭이 됐다. 그래서 반사판 없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 1보다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특성 임피던스가 크면은 큰 거 나누기 작은 거면 되는 거니까 Z0 나누기 ZL 그러면 1보다 크게 나타나면
매칭이 안 됐다. 그때는 반사계수가 존재한다. 반사파가 나타났다. 최대 전력 공급이 안 된다. 이렇게 파악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사계수 가지고 정제파비 계산해도 되고 또 정제파비 계산해서 반사계수 계산해도 되고 어쨌든 정제파비와 반사계수 가지면 임피던스 매칭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지문은 틀렸어요. 동조급전선에서 동조점을 찾는 데 필요하다. 동조급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동조급전선과 비동조급전선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임피던스 매칭 장치를 꼭 필요로 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게 비동조급전선이고 그 다음에 동조급전선은 매칭 장치를 쓰지 않고 근거리에서만 그대로 매칭 장치 없이 사용하는 급전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번 반사계수가 무한대가 아니라 0이 되면 양호하다. 그래야죠.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전압정제파비가 1에 가까울수록 그렇죠. 1이 되면 가장 이상적이니까 손실이 작은 겁니다. 근데 손실이 크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50번은 1번이 답이 되겠지. 자, 51번은 안테나의 급전선에 스터브를 부착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스터브라는 것이 분기회로 아니에요? 우리 도파관에서 임피던스 매칭을 시킬 때 스터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뭐 H면 스터브, H면 분기회로 또 E면 분기회로 하면서 임피던스 매칭 시켜주는 그런 회로에 스터브를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4분의 라무다 반파장 안테나 그 선로를 사용하는 4분의 라무다 변환기를 써가지고 특성이 그 전송 선로상에 그걸 주입을 시켜가지고 매칭시키는 기법도 있고 또 윈도우 창문이라고 하죠. 창문을 좌우로 어느 만큼 닫혔느냐 뭐 열었느냐 또 상하로 어느 만큼 폭이 되느냐에 따라서 L과 C 성분을 변화시키면서 리액턴스 성분을 조절하면서 임피던스 매칭시키는 기법도 있고 또 도체봉이라는 것도 있죠. 스크루, 도체로 되어 있는 스크루 가지고 스크루 위치에 따라서 매칭시키는 방법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도파관을 가지고 급전선으로 사용할 때 임피던스 매칭시키는 그 매칭시키는 회로 방법이 한 5,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스터브를 이용해 가지고 리액턴스 성분을 제거시키면서 임피던스 매칭을 시킬 때 사용하는 게 스터브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1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2번도 임피던스 매칭에 관련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4분의 라무다 임피던스 변환기 4분의 라무다 임피던스 변환기를 실제 선로상에 주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변환시키는 선로를 4분의 라무다 길이 선로를 선로상에 주입하는 기법이다 그 말이지. 그래서 임피던스를 매칭시키는 이 관련 문제가 됩니다. 그럼 이때 4분의 라무다 주입하는 삽입하는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 값이 어떻게 됩니까? 하는 이것도 많이 풀었던 기출문제죠. 자, 그래서 여기는 5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용하는 4분의 라무다 그 임피던스 변환기 자체의 특성 임피던스는 Z1 곱하기 Z2 하는 거죠. 그러면 Z1은 그 앞에 있는 도파관의 도파관 선로의 임피던스고 Z2는 뒤에 있는 도파관의 선로의 임피던스입니다. 지금 요 임피던스와 요 임피던스가 요 선로와 요 선로가 이제 매칭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대로 연결해 버리면 이렇게 돼 버리니까 요 사이에 이런 특성 임피던스를 갖고 있는 4분의 라무다 변환기 선로를 이 안에 주입을 시켜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매칭을 시켜 나간다는 말이죠. 지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Z1, Z2는 줬으니까 요 앞에 있는 급전선의 특성 임피던스 뭐 몇 옴, 뒤에는 급전선의 특성 임피던스 몇 옴 줬죠. 그럼 주어져 있는 두 개를 곱해서 루트 씌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루트 해놓고 200 곱하기 800 그러면 1600이 되죠.
1600 루트 1600은 400의 제곱이니까 400옴이 되겠네요. 그래서 52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3번 도파관의 종류에 들어가지 않은 것.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구형 도파관, 그 다음이 원형 도파관. 그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타원형 도파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잘 쓰지 않지만은. 근데 4번에 루프형 도파관은 없어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4번 도파관의 임피던스 정합, 임피던스 매칭시키는 방법. 아까 한 5개 정도가 있다고 그랬죠. 4분의 라무다 임피던스 변환기 설로 이용한다.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스터브를 주입해서 사용해서 매칭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그거 이외로 윈도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도체봉 스크루죠. 도체 스크루, 나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이솔레이터를 이용해서 매칭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54번은 1번입니다. 아이솔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비가역성 회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어져 있죠. 비가역성 회로. 여기 B자는 안일 B자입니다. 그 다음에 가능하다. 성. 그죠? 비가역성. 그러니까 이렇게 갈 때는 감쇄 없이 신호가 잘 전송이 되는데, 이런 회로상에는 이렇게 신호가 전송될 때는 저항이 크게 나타나서 감쇄가 생겨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이렇게만 신호를 보내는 그런 기능의 회로가 아이솔레이터 회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간다는 말은 이렇게 오는 게 존재하는 것은 이건 반사파가 존재한다는 말이지. 그렇지? 이런 성분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성분의 신호한테는 큰 저항이 나타나니까 거의 이런 성분이 빵이 되는 겁니다. 오로지 진행파만 존재하게 하는 거죠. 이런 회로를 아이솔레이터 회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4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5번부터 58번, 그렇죠? 55번부터 58번 네 문제가 전자파 방해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출제 기준에서 요청하는 EMI, EMS, EMC, 또 전자파 흡수율 또 파악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안테나 엔지니어링 그 새로운 출제 기준에 많이 새롭게 출제하겠다, 이렇게 언급이 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55번을 보면 전자파 흡수율 SAR이라고 합니다. 전자파 흡수율의 적합성 평가 시험. 이게 이 설비 기준에도 전자파 흡수율의 적합성 평가 그 기준이 다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합성 평가 시험은 어떻게 행한다 하는 내용도 설비 기준에도 명시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지. 그래서 SAR의 적합성 평가 시험상에서 나타나는 수치하고 실제 생활상에서 통화할 때 나타나는 이 흡수율의 수치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실전 상황에서 하고 또 여기 평가 시험상에서 나오는 수치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럼 이 중에 틀리게 나타낸 것은 어느 겁니까 하는 이야기죠. 1번이 틀렸습니다. 적합성 평가를 위해서 SAR 시험 시에는 시험할 때는 이 말이지, 어떤 경우가 전자파 방해가 크게 나타나서 우리 인체라든지 우리 귀나 코나 머리나 전신이나 이렇게 흡수가 되느냐 하는 그 정도를 체크하는 것이 SAR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SAR 시험상은 평가 시험할 때는 휴대폰 출력이 최소인 상태에서 측정하나, 이 말이
최대인 상태로 측정해야지. 측정할 때는. 그래야 이제 최대 어느 만큼 전자파를 크게 발생했기 때문에 어느 만큼 또 크게 흡수를 당한다. 이걸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틀렸습니다. 최대. 그리고 실제 통화할 때는 최대한의 출력만을 사용한다. 그건 틀렸죠. 오히려 통화할 때는 파워 컨트롤, 전력 제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이 CDMA를 사용하는 다원 접속의 통신 시스템 기기는 많은 사용자들이 다중 접속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전력을 최대로 많이 써버리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가능하면 통화에 지장이 없는 최소 전력을 적용해서 실전 상황에는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최대한의 출력만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게 틀렸죠. 앞부분에도 최소하는 게 틀렸고 뒤쪽에도 최대한 하는 게 틀렸습니다. 그게 서로 바뀌어져야 맞는 겁니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은 그 내용을 설명한 거니까 맞고 3번 그 내용 설명했으니까 맞는 내용이고 4번 대한민국은 국제 권고 기준보다 엄격한 1.6 와트 퍼 킬로그램. 킬로그램은 이제 몸무게를 이야기하는 거죠. 1kg당 1.6 와트 전력. 1.6와트 전력이 이하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신 SAR은 0.8와트인데 여기는 주로 머리나 몸통 부분, 그렇죠? 머리나 몸통 부분에 흡수할 확률이 큰 겁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흡수율은 1.6 와트 퍼 킬로그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겁니다. 55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6번에 전자파 장애 혹은 장애 전자파, 그렇죠? 장애를 초래하는 전자파 이래도 되고 전자파 장애, 전자파로 인해서 발생되는 장애 현상 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 전자파의 한계치, 임계값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계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틀린 걸 고르세요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 전자기파 펄스, 전자기 펄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EMP라고 부르는 거 있죠. EMP라는 것도 있었어요. 펄스입니다. 충격성 펄스, 엘렉트로마그네틱 펄스파. 그러니까 충격파 이렇게 할 수 있죠. 충격 펄스파. 충격 펄스파 형태의 전자파입니다. 그렇죠? 이런 충격 펄스파 형태. 이런 경우는 회로에 큰 타격을 초래해 가지고 회로 동작 자체를 마비시켜주는 그러한 아주 큰 전자파 장애 현상이 바로 이런 불규칙한 펄스 형태 파입니다. 그렇지? 그걸 우리 EMP라고 이야기하죠. EMP. 그래서 핵폭발에 의해서 생기는 전자기 충격파를 EMP라고 우리 정의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모든 기기가 마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과도한 전압을 흡수할 수 있는 우리 베리스타 소자를 이용해 가지고 이것을 해소시키는 그런 대책 관련 내용도 우리 이론할 때 좀 같이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3번이 틀린 항목이 되겠습니다. 전자기기, 전기나 전자기기에서 발생되는 장애 전자파 형태를 구별해서 이런 펄스 형태는 더 심각하고 또 정연파 형태는 덜 심각하기 때문에 그 한계치를 서로 다르게 적용한다. 그렇죠? 다르게 적용한다는 항목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3번에 전자기파 형태를 구별해서 펄스 형태냐, 펄스 형태는 정연파 형태보다 엄격한 한계치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그 한계 레벨을 더 높게 선정한다. 정연파는 좀 낮게 설정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어쨌든
형태는 펄스파가 됐든 뭐 사인파 형태의 전자파가 됐든 적용하는 그 한계치 레벨은 큰 장애를 초래한다고 판단되면 어느 만큼 높게 선정해 가지고 일정한 레벨로 규정하고 있다 하는 그 내용이 옳은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한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장애 전자파의 파형과 주파 스펙트럼과 또 전파 특성과 또 장애를 받는 통신 및 방송 시스템의 내성 등을 고려해 가지고 그 임계치를 결정한다. 아주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2번은 가정용 전기나 전자기기 혹은 자동차 등에서 발생되는 장애 전자파는 주파수 스펙트럼이 광대역이고, 그렇죠. 뭐 거기 나오는 전자파 주파수는 뭐 다양하게 넓은 주파수의 분포의 전자파 성분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파형도 불규칙한 펄스 형태의, 아까 이야기했던 충격성 펄스 형태의 전자파가 더 많이 발생이 된다. 이것도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56번은 3번입니다. 그럼 이 전자파 장애 수신기는 수신기상에서 이제는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피측정 기기로부터 방출되는 전기장애 세기이다. 그렇죠? 전기장애 세기가 곧 어떤 기기에서 방출되는 그 EMI의 크기, 세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 EMI 크기, 세기, 즉 전장의 세기죠. 전장의 세기를 계산해 보세요 하는 겁니다. 57번은. 자, 우리가 이런 공식 기억합니까? 안테나에서 V=ED라는 공식 기억해요? V=ED. 근데 안테나에서 D 거리는 시료 길이를 쓰는 거죠. 시료 길이. V=ED. 그렇죠? V=ED. 원래 일반적으로는 D예요. 거리 사이에 전압가면 전개가 형성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개, 이 전개 강도가 바로 EMI, 방해 전자파죠. 방해 전자파의 전개 강도가 얼마입니까? 그 말이에요. 이놈은 이런 공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압은 좋습니다. 이건 시료 길이 아니에요? 시료 길이. 근데 여기는 시료 길이분의 1 이런 파라미터가 하나 별도로 줬어요. 이런 곱하기 V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단위가 1m당 몇 dB다는 이런 단위를 갖고 있는 요 K라는 안테나의 그 인자라고 주어져 있나요? 인자. 안테나의 어떤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안테나 쉽게 표현하면 1m 시료 길이 1m당 전개 강도의 그 상수값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게. 그렇죠? 요 K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m당 전개 강도가 이게 얼마씩 분포되는 그 안테나의 시료 길이를 갖고 있다 하는 그런 인자값이에요. 요게. 요거니까. 여기서 요게 얼마로 주어져 있느냐면 5로 주어져 있죠? 5. 근데 요거 자체를 dB로 계산해 보세요. 이걸 묻는 거니까. dB로 묻는 거니까 요거 dB를 곱하기는 더하면 되죠. 그럼 이거 5dB per 메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요런 곱하기 여기 V는 어떻게 주어져 있나요? V도 dB로 주어져 있죠. 20dB 마이크로볼트. 이것도 절대 비교죠. 20dB 마이크로볼트. 이렇게 하면 요게 전부 dB니까 합할 수 있죠. 25 dB 마이크로볼트 나누기 퍼메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더할 수 있어요. 요거 절대 비교니까. 이건 dB지만은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럼 20 더하기 5 하면 25 해놓고 단위는 요걸 쓰면 되고 절대 비교니까 dB 마이크로볼트 해놓고 퍼메타.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 답이 돼요.
자, 그 다음에 58번에 전자파 장애 EMI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어느 겁니까? 이건 58번이죠. 전자파 장애. 자, 전자파 장애는 어떤 전기나 전자나 통신 기기, 기기 자체에서 통신의 방해를 초래하는 혹은 우리 인체에 해를 미치는 전자파를, 즉 불효전파죠. 불효전파를, 전자파를 어느 만큼 줄 수 있느냐 하는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EMI 개념은 EMI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기기에서 줄 수 있는 정도예요. 크게 준다는 말은 안 좋은 거죠. 그렇죠? 불효전파가 전자파인데 불효전파를 어떤 기기에서 다른 기기한테 또 다른 우리 사람 같은 인체한테 안 좋은 악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 그게 EMI예요. 그 다음에 EMS라는 것은 이건 전자파 내성이라고 하죠. 내성, 인내성, 견딜 수 있는 정도. 이것은 어떤 기기에서, 이건 받는 쪽 기기입니다. 이건 주는 쪽 기기고, 어떤 받는 쪽 기기에서 이건 줄 수 있는 정도고, 이것은 받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럼 여기 받는 것은 주는 걸 그대로 다 받는 게 아니고 요 기기가 정상적인 통신을 행하는 데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허용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줄 수 있는 정도, 줄 수 있는 정도가 크면 안 되고 작아야 되고, 또 견딜 수 있는 정도, 받을 수 있는 정도도 크면 안 되고, 이건 커야 되겠지. 웬만큼 큰 방해 전파를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견딜 수 있는 정도, 견딜 수 있는 정도가 받을 수 있는 정도죠. 정상적으로 통신하는데 지장 없이 받을 수 있는 정도, 견딜 수 있는 정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한 거 있죠? 합한 게 EMC예요. 이게 전자파 적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자파 적합성. 혹은 양쪽의 성격을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양립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여러분들 EMI, EMS, EMC 전자파 장애 관련 문제를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정리해 나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8번에 EMI는 1번 지문 전자파 양립성이라고도 한다. 틀렸죠. EMI는 순수하게 전자파 방해입니다. 방해. 1번 틀렸고. 2번 전자파 내성 분야와 EMS와 전자파 적합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틀렸죠. EMI를 EMS와 EMC로 구분한다. 그 말이 아니고 EMI하고 EMS를 합해가지고 EMC로서 이런 관계로 된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해서 전자파 관련을 해석하는 항목이다.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전기전자 기기 외부로부터 전자파 간섭을 받을 때가 아니라 줄 때입니다. 줄 때. 왜? EMI라는 지문을 지금 설명을 지금 적합하게 한 것을 고르는 거니까 3번 틀렸죠. 전기나 전자기기 외부로부터 전자파 간섭을 받을 때가 아니고 줄 때. 주는 겁니다. 줄 때. 줄 때 영향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주는 정도. 어느 만큼 타 기기에 큰 타격을 주느냐. 그러니까 받을 때 하는 말을 줄 때로 바꾸고 영향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영향을 주는 정도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게 EMI예요.
그래서 4번만 옳습니다. 전자파 발생 원인은 자연적인 발생 원인도 있고 그 다음에 인공적인 발생 원인도 있다. 뭐 이건 당연한 내용이죠. 4번이 옳은 답이 되겠습니다. 자, 59번은 단파용 안테나 특징이죠. 단파용 안테나 특징, 주파수가 낮은 장중파용 안테나 특징, 그렇죠? 그리고 입체형 안테나 특징, 뭐 이런 것들이 안테나 전반적인 정성적인 내용을 묶어서 시험 문제로 출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유형의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8번은요. 단파용 안테나의 공동적인 특징이 뭐냐? 자, 우선 단파는 주파수가 제법 높아요. 그래서 하이 프리퀀시 HF라고 그러죠. 3메가부터 30메가헤르츠 대역을 우리 단파 대역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법 이 단파 대역이 주파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파장이 짧아. 그렇지? 그래서 파장이 짧기 때문에 안테나 길이도 짤막해진다는 그런 안테나 길이가 짧게 설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 파장 안테나를 얻기가 쉽다. 그렇지? 그러니까 짧은 고유 파장의 안테나 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적용할 때는 반파장 길이를 적용하는 거지만은 그러니까 파장이 짧으니까 이 짧은 고유 파장 길이의 안테나를 쓸 수가 있다. 이게 좋은 점이죠. 그리고 주파수가 높으니까 안테나 이득이 높아지겠지. 주파수 높아서 직진성이 강해서 안테나 지향성, 이득이 높다. 장중파 안테나에 비해서 지향성도 높고 그리고 광대역성이다. 그렇죠? 근데 장중파 안테나는 이득이 좀 낮고 지향성도 떨어지고 또 사용하는 주파수가 낮은 주파수니까 대역 쓸 수 있는 안테나가 대역도 협대역성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도 파장이 기니까 고유 파장의 안테나 고스란히 만들기 힘들다. 그러니까 실제 안테나 길이는 좀 짧게 쓰기 때문에 로딩 기법으로 연장 코일을 부착해서 써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장중파 안테나의 특징이 되지만은 단파는 이런 특징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설치비가 비교적 저렴하다. 맞는 거죠. 장중파는 워낙 길어가지고 설치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설치할 때 너무 기니까 수평부를 두면서 루프형으로 간다든지 뭐 T자로 간다든지 역L자라든지 뭐 이렇게 좀 변형시키면서 써야 된다는 그런 설치 어려움이 장중파 안테나인데 단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파 안테나는 수직 접지 안테나를 쓰는 거기 때문에 수직 편파를 이용하는 접지형 안테나, 수직 편파를 이용하는 지표파를 메인파로 사용해서 수직 접지형 안테나의 형태를 사용한다. 그게 장중파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주로 수직 편파에 의한 지표파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단파는 비접지 안테나입니다. 그렇지? 단파는 비접지 안테나니까 접지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수평 편파를 이용하는 비접지 형태의 안테나를 사용한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1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60번은 접지 방식에 관련되는 거죠. 그러니까 접지시키는 것은 주파수가 높은 장중파 안테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장중파 안테나가 접지형 안테나니까 접지시킬 때 그때 손실이 바로 접지 저항으로 인한 손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손실이 크게 나타나니까 효율이 떨어진다. 접지형 안테나는. 그래서 효율이 상당히 떨어져요. 접지형 안테나는 접지 저항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접지장을 줄이는 기법. 그게 우리 접지 방식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방다 이런 거 기억합니까? 심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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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방다. 심굴 접지, 방사성 접지, 다중 접지. 이건 10옴, 좀 커요. 이건 5옴. 이게 접지장이 가장 작은 방식이에요. 1에서 2옴. 이거는 접지를 여러 군데 병렬 형태로 시켜나가는 겁니다. 병렬 합성장은 감소가 되기 때문에 병렬 구조로 접지장을 병렬 구조로 형성을 시켜서 접지시키는 구조예요. 이게 가장 작은 것. 이렇게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면 사막이라든지 건조지나 옥상 위라든지 접지가 어려운 곳에는 카운터 포이즈 방식이라는 거 있죠. 카운터 포이즈. 금속판을 지상에 한 2.5m 상단의 금속판 큰 거 설치해 가지고 접지시켜 나가는 방법. 그래서 그 금속판하고 지면 사이에서 변이 전류가 흐르게 해 가지고 접지시켜 나가는 방법이 카운터 포이즈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여기 나와 있는 뭡니까 이게 가상접지라고 부르는 거죠. 가상접지. 자, 그래서 60번의 가상접지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대지의 도전율이 나쁜 건조지나 사막, 옥상 위 등에 사용된다. 맞습니다. 2번 도체망을 설치한다. 맞고. 3번 도체망과 지면 사이에 변이 전류가 흐르게 해서 접지하는 구조이다. 맞습니다. 4번 도체망의 가설 면적을 도체망을 가능하면 넓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변이 전류가 크게 형성이 되게 해서 확실한 접지를 이뤄나가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도체망의 가설 면적을 작게 한다가 아니라 크게 한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60번은 4번이 되고 우리 안테나 공학은 즉 안테나 엔지니어링은 전자파 장애 관련 문제가 크게 대두가 돼서 이번에도 4문항이 한꺼번에 많이 출제가 됐다는 걸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음 시험에도 이런 경향을 고려하면서 대비를 해나가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